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는 갓난쟁이와 어린 아이들이 둘러 앉아 있었고, 아이들 이외에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던지, 얼굴에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늙은 여인과 이 세상 근심은 다 짊어진 것 같은 젊은 여인이 좁디 좁은 방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희멀건 물에 나물만 몇 가닥 동동 떠다니는 나물죽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죽조차 며칠 만에 본 것인지 아이들은 어른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는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젊은 여인 또한 쌀알 구경을 한 지 너무나 오래되어 배고픔에 이기지 못하고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으나, 그저 나물죽을 먹는 아이들만 지켜보다가 다시 눈길을 돌려 늙은 여인을 바라보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늙은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몸가짐을 잘못하여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겠느냐. 먼저 떠난 서방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저 어린 것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 된 것이지. 다 내 잘못이구나.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을 친척으로 둔 내 죄야. 만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도 내가 살지 못할 것이고, 그 흉악한 인간의 간악한 관계에 아무 잘못 없는 내가 관아에 잡혀가면 억울해서 또 어찌 살 수가 있겠어. 그러니 그 사단이 나기 전에 서둘러 고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살자꾸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여인은 이 집에 시집을 온 미나로 얼마 전 서방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홀로 병든 시어머니와 신랑이랑 나이 터울이 많은 어린 시동생 2명, 그리고 자신의 자식 셋을 건사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여 간신히 집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한다 한들 여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집안 살림살이를 팔아가며 겨우겨우 끼니를 유지하였으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한계를 보였기에 지금 몇 날이고 식구들이 굶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시어미는 고향까지 뜨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떠난다 한들 이 많은 식구들은 뭘 먹고 산단 말인가. 그랬기에 놀란 미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환이 깊으신 시어머니, 11살, 12살의 어린 시동생들, 그리고 2살, 4살, 5살 나의 자식들, 이 어린 것들을 모두 데리고 어딜 가서 무얼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시어미는 미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미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주에 먼 친척이 있단다. 그분은 시당숙과 다르니 우리가 가면 모른 척은 하지 않으실 게야. 그러니 남을 죽이지만 이거라도 단단히 먹고 힘을 내자꾸나. 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리 때문에 유린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 왜 울고 그러는 것이요. 그만 울고 어여들어. 그래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을 할 수 있지. 시어미의 말에 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그런 미나에게 죽을 떠서는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밥을 모두 비우고 나서 미나는 어린 시동생과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식들에게 차례차례 옷을 단단히 입히고는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들을 챙겨서 두 손에 쥐었습니다. 병환이 깊은 시어머니는 어린 시동생들이 양쪽으로 부축을 하게 하여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미나는 막내 아이를 등에 업고 어린 2 자식을 앞장 세우고는 집을 떠나기 위해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마지막 미련이라도 생긴 듯이 추억이 깃든 집을 뒤돌아보더니 금세 얼굴이 구겨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오늘 낮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째?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했는데. 며칠째 일을 구하지 못하였던 미나는
오늘은 기필고 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집을 나섰지만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어 며칠째 끼니를 굶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래, 시당숙에게 가보자. 어머니와 어린 것들이 굶고 있는데 내키지 않는다고 안 갈 수는 없지. 시당숙. 미나에게 시당숙은 마치 뱀 같다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자신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어찌나 그리 축축한지, 마치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지요. 그리고 서방이 있건 없건 은근히 다가와 인사를 하며 하는 애매한 행동들, 미나의 본능이 온몸으로 시당숙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필요하다고? 네. 지금 식구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간 먹을 쌀을 빌려주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방아를 찢지 않은 나락이라도 내어주시면 수일 내에 이를 구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시당숙에게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시당숙을 찾아와 곡식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매 어렵겠느냐? 우선 나락에 있는 광으로 가자꾸나. 시당숙은 주위를 한번 쓱 하고 둘러보고 나서 서둘러 미나를 데리고 광으로 갔습니다. 왜 이러셔요? 이러지 마세요.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더냐?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식솔들 평생 밥 걱정은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거라. 사람의 예상은 왜 빗나가지가 않는 것일까? 지난날 미나가 느꼈던 그 시선들은 괜한 의심이 아니었고 시당숙은 혼자가 되어 가족을 건사하려는 미나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풀려는 것이었죠.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미나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었기에 치맛자락 속으로 파고드는 시당숙의 손을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하며 뿌리쳤고 그 발길질에 시당숙은 거기를 맞아 헉소리와 함께 뒤로 발라당 낮아빠졌는데 미나는 넘어지는 시당숙을 보고는 재빨리 비명을 지르며 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감히 인륜을 저버리고 유혹을 하지를 않나? 그 사이 도둑질까지 해. 시당숙은 미나가 도망을 치자 뒷일이 걱정이 되었기에 순간 머리를 굴리더니 도망치는 미나를 가리키며 자신에게 유혹을 하고는 도둑질을 하였다 소리를 쳤습니다. 넌 지금 바로 달려가. 포도대장을 불러오너라. 내가 불렀다 하면 당장에 달려올 것이니. 시당숙은 거기에 더해 미나를 도둑으로 몰아오게 가둬야겠다 생각하였고 급히 부리는 머슴을 불러 평소 친하게 지내던 포도대장을 불러오라 명하였죠. 날 범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으로 몰아 사람들 앞에서 욕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도망을 치며 시당숙이 소리치는 말을 전부 들은 미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억울함이 몰려와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그렇다고 그 억울함을 따지기에는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식구가 기다리는 집으로 쉼없이 달리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반기는 시어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물 밀려오듯이 몰려오는 서러움과 왠지 모를 죄송함에 미나는 꺼이꺼이 울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미나를 잡기 위해 포도대장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미나의 가족들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구나.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난 너무 늙고 병든 것 같다. 집을 떠난 미나의 식구들은 가다가 쉬고를 한없이 반복하며 계속해서 걸어갔고 어느덧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었지요. 어두컴컴한 길을 얼마나 더 걸었을까. 눈앞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나타났고 병환이 깊은 시어미가 더 이상 걷지 못하고는 풀숲에 털썩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너희들도 앉거라. 지친 것은 시어미만이 아니었기에 미나가 앉아 쉬라는 말에 어린 시동생과 자녀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미나도 힘이 빠졌는지 털썩 주저앉게 되었지요. 고요한 밤하늘에 힘을 다한 어린 자식들은 주저앉은 몸을 풀밭에 누이더니 어느새 새근거리며 잠에 들었고 두 시동생도 힘을 다했는지 부축하던 어미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미나와 시어머니뿐이었죠. 몸은 좀 어떠셔요? 미나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다가가 병환이 깊은 시어미를 걱정하며 말하였는데 미나의 말에 시어미는 뜻밖의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라, 난 이제 틀린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끼리 가거라. 그 타지에 가서 나까지 돌보게 되면 아무리 너라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애비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짐이 될 수 없었던 시어미는 깊고 깊은 저수지를 보며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시어미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자 앞으로 살아갈 결심이 아닌 자신 또한 시어미와 같은 마음이 되어 같이 세상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먼 길을 어찌 가겠어요. 저 또한 서방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도 마음도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 그저 서방님 있는 곳으로 가 그 어깨에 기대어 쉬고 싶어요. 그러지 말거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날 이때껏 고생만 하지 않았느냐. 며느리의 말에 시어미는 목이 메어왔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지금껏 참아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진 미나는 시어미를 끌어안으며 숨죽여 울었고 시어미도 그런 미나를 안아주며 같이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시어미와 미나는 집에서 챙겨온 보자기 중 옷가지를 챙긴 보자기를 풀어 옷을 꺼내 저고리 끈을 뜯었고 치마에 달린 끈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미는 두 시동생의 손목에 끈을 묶었고 남은 줄로는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어 그 누구도 풀지 못하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미나 또한 저승에서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 셋의 손목의 끈을 가지런히 묶고는 마지막으로 남은 끈을 자신의 손목에 굳게 동여매었습니다. 헌데 부모의 마음에 아이들도 따르기로 한 것인지 아님 깊은 잠에 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여인이 이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누구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벗겨주거라. 그래야 이승에 대한 미련은 모두 놔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예, 어머니. 가지런히 놓인 아이들의 집신, 그리고 그 옆에 시어미와 미나의 집신이 가지런히 놓이자 시어미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 기다릴 터이니 길 잃어버리지 말고 곧장 나에게 와야 한다. 네, 어머니. 미나가 대답을 하자 시어미는 잠들어 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천천히 저수지에 걸어 들어갔고 캄캄한 어둠이 그 셋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어서 미나도 일어나 잠든 새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시어미가 간 그 길을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왜 집신이 나란히 있는 것이오? 작은 집신은 어린아이가 신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니는 저수지 길에 그것도 어른의 집신과 아이의 집신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지나가는 이에게 쉽게 발견되었고 그 일은 빠르게 고을에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죠. 저수지에 사람이 몸을 던졌다는 말 들었는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던데 6이랬나 7이랬나? 암튼 집신이 자그만치 6켤레가 가지런히 있었다고 하더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려면 똑바로 듣고 오게. 사람 숫자는 얼추 맞는데 그들 대부분이 어린애라는 말을 왜 빼먹어? 어린애가 대부분이라고?
너무나 가엾구나 가여워. 이놈의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 것인지. 미나에 대한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고을의 사람들 눈에 전부 사실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수지에 떠올랐다는데 저승길에 헤어질까 두려워. 목고름으로 서로를 묶었다지. 말도 말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분명히 원통한 사연이 있을 것이구만.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떠오른 미나의 가족의 모습에 고을의 많은 사람들은 애통함을 느꼈고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빠르게 관아에 알려지게 되었죠. 서자들이 누군지 빠르게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관하로 불러들여라. 소식을 들은 사또는 즉시 저수지로 향하였고 거기에는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 그리고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어린아이 5이 사람들에 의해 두구로 건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입은 하나같이 슬픈 사연이 있을 거라며 한 목소리를 내었고 사또는 진노하며 미나에 대해 알아보라 하고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관하로 데려오라 명을 하였죠. 검언을 시행하거라. 한치의 빠뜨림도 없어야 할 것이야. 사또는 행여나 다른 이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검언을 하여 그들의 몸을 훑어보았지만 손목을 묶은 흔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저수지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강제로 그리한 것인지도 찾아보았으나 이렇다 할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 거기로 가서 알아보아야겠다. 저수지에 떠오른 이가 미나란 것을 포졸이 사또에게 고하였는데 아무런 증자도 찾지 못한 사또는 직접 미나가 살던 고을로가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날 울면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헌데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갔다고 하던뎁쇼. 그러니까 시당숙이 미나가 집으로 찾아와서 쌀을 훔쳤다고 하던가 볕단을 훔쳤다고 하던가 했는데 암튼 더 이상한 것은 그 집의 머슴 하나가 이상한 말도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사또나으리께서 조용히 그 머슴을 불러 물어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그날 미나가 도망가던 모습을 그리고 도둑이라 소리치는 시당숙을 본 사람들은 사또가 고을로 와 미나에 대해 묻자 하나둘 나와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무시할 수 없는 말을 들려준 사람도 있었기에 사또는 그가 말한 사람을 불러 엄히 신문을 하여 그날 미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것 같으니 종질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단 말이더냐. 여봐라, 당장 그 시당숙이라는 자와 포도대장을 잡아들여라. 머슴을 불러 물어본 사또는 머슴의 입에서 그날 광에 일어난 일은 보지 못하였으나 귀로 들은 것을 전부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미나가 겪었을 고통에 애잔함을 느꼈으며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에 크게 진노를 하게 되어 시당숙과 포도대장을 서둘러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의 시당숙이 맞느냐? 포졸들의 손에 그들이 붙잡혀오자 사또는 화를 억지로 삭히며 조사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당숙을 먼저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또 나으리. 제가 그 여인의 시당숙이 맞습니다. 내 듣기로 저수지에 떠오른 여인이 자네 집에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던데 그 말은 참인가? 그게 별을 2단 훔쳐갔습니다요. 시당숙의 입에서 미나가 별을 훔쳐갔다는 말이 나오자 사또는 눈썹이 꿈틀하더니 애써 화를 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자면 그날 그 여인의 손에 벼가 들려져 있어야 하겠구나. 헌데 여인이 도망갈 때 본 사람들은 전부 입을 모아 별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느냐? 사또의 말에 시당숙은 흠칫하며 당황을 하더니 금세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죠. 그것이 아마 가다가 버렸거나 아님 훔치려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도둑이 제발 저려 도망을 쳐서 그리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요, 사또.
그래서 훔치는 걸 봤다는 말이냐? 보지 못했단 말이냐? 감히 누구 앞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이야? 꼭 봤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종질은 건사하는 식구가 많고 혼자 벌어 전부 먹고 살고 있는 데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도 있어서리. 행실이 좋지 않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손버릇이 아주 고약해서 다른 이의 물건을 곧잘 훔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요. 시당숙이 오로지 미나의 손버릇이 그러하다며 계속해서 탐만을 하자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듣기로 내 녀석이 흉질인 여인을 광에서 탐하려고 했다는데 이건 어찌 대답할 것이냐? 탐하다니요. 어찌 인두겁을 쓰고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요? 다 거짓이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요. 시당숙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을 하자 사또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거늘 넌 어찌 도둑으로 몰아가느냐? 광에서 내가 한 짓을 들었다 하는 이도 있다. 헌데 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 별을 훔쳤다는 것도 다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렸다. 사또가 진노를 하자 시당숙은 머리를 바닥에 바짝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요. 만일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감히 뚫린 입이라고 하늘까지 들먹이며 마음대로 짓거리는구나. 내 녀석에게는 벼락도 아깝다. 귀를 열고 잘 듣거라. 지금 너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의 일가 일곱이 한날 한시에 죽었단 말이다. 더군다나 조카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하려 들었고 도둑으로 몰아 막다른 길에 내몰았다. 허니 내 죄는 그 어디에도 참작할 데가 없으니 이에 응당 그 죄값을 너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가 죽으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절대 종진을 탐하려고도 그리고 해친 일도 없습니다. 시끄럽다. 너의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어리고 아까운 7사람이 구천에 떠돌고 있다. 그것도 너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가 친척이 말이다. 응당 집안 어른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서지를 이용해 유리 날려고 들다니 꼴도 보기 싫다. 뭣들 하느냐? 저 죄인을 옥에 가두고 포도대장을 끌고 오너라. 시당숙을 신문한 사또는 그를 도와 미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포도대장을 불러냈습니다. 너는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어찌 알고 잡으러 간 것이냐? 그것이 기별을 받고 갔다가 들었습니다. 그럼 여인을 추포를 하러 가서는 훔친 변은 찾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집은 비워져 있었고 집을 수색하였으나 곡식이라고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럼 저자가 도둑질을 했다는 말만 듣고 증자도 없이 일을 벌인 짓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또의 물음에 포도대장은 할 말이 없어 버벅거리기만 하였고 그러한 모습에 사또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그러했냐 안 했냐 말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공무를 수행하는 군교로서 할 말이더냐? 넌 사사로운 청탁으로 곤궁한 여인에게 겁박을 자행했다. 그로 인해 여인의 일가를 전부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할 것이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늦었다. 내 당장 가명에 이러한 사실을 올릴 것이니 그 기간이라도 참회를 하며 판결이 내려질 시 그 벌을 달게 받거라. 이 못난 놈 같으니. 그렇게 사또는
가명으로 미나가 겪은 일을 상세히 적어 올렸고 보고를 받은 가명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근처 고을을 담당하는 부사에게 재검을 하라 지시를 하였죠. 명을 받은 부사는 서둘러 검험을 하여 가명에 보고서를 올렸고 그 내용이 사또가 보낸 초검과 같았기에 엄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는 허가를 받기 위해 조정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보고서를 본 형조는 경악실색을 하였고 형조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심정은 오죽하였을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것들을 다 껴안고 뛰어들었으니. 헌데 임금이 미나의 애잔함을 알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 그 모습에 많은 대신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임금이 민생에 대한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봐라! 이 자들을 엄히 문초하고 그 죄가 사실로 밝혀질 시 그 죄를 물어 엄히 처결하라. 분노한 임금은 엄히 문초를 하여 시당숙의 자백을 받아내라 형조에 하명을 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임금의 엄명에도 미나의 시당숙은 처형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토를 하지 않으니 증자가 없구나. 증자가 없어. 시당숙을 사형에 이르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희롱과 위협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애꿎은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처벌이 치일피일 미루어지자 극형으로 처벌하라는 백성들의 거센 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조정에서도 빨리 처형하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중간에서 끼인 형조는 곤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지은 죄로는 극형이 당연했지만 나온 증자만을 가지고는 기껏 최고형이 장 100대가 다였기에 그리 지시를 했다가는 백성의 민심과 임금의 분노를 모조리 감당하여야 했기에 그리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법을 관장하는 곳에서 법을 어기면서 극형을 처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조를 보다 못한 임금이 나서 최종 판부를 내려버렸습니다. 체수유병이라 했건만 한 인간의 간악함 때문에 집신을 나란히 벗어놓고 옷걸음으로 서로 묶어 함께 몸을 던져 일가족 모두 원혼이 되고 말았다. 어미와 자식, 숙질과 형과 동생이 서로 함께 물속에 몸을 던져 7이 죽었으니 옛부터 살인 옥사가 한없이 많았으나 어찌 이와 같이 참담하고 가엾은 죽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니나 하지 않은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겁박을 주었고 곤궁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이를 벌려 결국 일가 7을 전부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어찌 그가 죄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친족으로서 그 같은 풍기를 흐리는 일을 벌렸으니 이를 두고 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허니 여인의 시당숙에게는 위피빈치사제를 적용하여 장일백대를 엄중히 처벌하고 법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형조는 각별히 체근하여 시행하라. 결국 시당숙에게는 극형이 아닌 장 100대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임금의 숨겨진 어심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엄중히 처벌하라는 말이었죠. 어명을 받도옵니다. 성심을 다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나이다. 임금의 어심을 읽은 사또는 시당숙에게 내려진 장백대를 그 어느 누구보다 엄중히 그리고 엄격히 처벌을 가하였고 관하는 시당숙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2시진이 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당숙은 처벌을 다 받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고 처벌을 다 받고는 수레에 실려 집으로 향하였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렀을 때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끌던 머슴은 숨이 끊어진 시당숙을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은 풀숲에 그대로 던져버렸고 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몰려들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미나의 한은 6년이 지나고 나서야 풀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웬 사내 한 명이 오늘 처음 본 여인과 한 방에 동침을 하게 되었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여인의 손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것이오? 서방님 왜 그러셔요? 아직 몸이 불편하신 건가요? 서방이라니. 분명 그 사내는 이 여인을 처음 본 것이었지만 여인은 지금껏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서방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건 아니오만. 일단 이것부터 치워주시구려. 사내는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에 일단은 여인의 손길을 멈추게 하고는 슬쩍 힘을 주어 몸을 밀어내었는데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서방님. 전 오늘 서방님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이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다는 게. 해서 서방님을 따라 같이 죽으려고 했답니다. 헌데 일이 다시 살아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이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이렇게 매몰차게 밀어내시니 너무나 서럽고 원망스러워요.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사내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는데 사내는 그런 여인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벌떡 일어서서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거였죠. 내가 어쩌다가 이 몸에 들어온 것인고. 난 분명히 죽었는데. 헌데 이게 사람 얼굴이요. 어찌 사내 얼굴이 이리도 잘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된 일인지 조금 전 여인을 보며 말하는 말투와는 달리 혼자 혼란스러워하며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말투가 전혀 달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내의 몸속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여인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헌원장부의 외모를 가진 사내의 몸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전라도 민담 기록에 따르면 낮에 죽었던 이 아무개가 밤이 되어 깨어나자 생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속에 들어온 사내의 정체는 옆 고을에 살고 있는 동석으로 그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추남이었습니다. 얼마나 추남이었던지 동석은 태어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말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그를 받아준 산파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사내 아이일세? 위험한 건 다 지났으니 당분간 몸보신이나 시켜주면 될 걸세. 허면 나는 가보겠네. 동석이 태어나고 산파는 문을 열고 나가 동석의 아비에게 사내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산파는 가다 가만히 서서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많은 애를 받았지만 저리 못생긴 건 또 처음이구만. 그래 맞다. 두꺼비하고 똑같이 생겼네. 산파의 말이 새어 나간 것인지 아님 사람의 눈이 다 똑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석은 자라나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두꺼비라 불리며 놀림을 받았고 어른들은 마치 흉물을 보듯이 하며 재수없다 말을 하였는데 심지어 매를 맞고 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자꾸 저를 두꺼비라 부르고 어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 때려요. 전 왜 이렇게 생긴 거죠? 미안하구나. 동석이가 놀림을 받거나 맞고 오는 날에는 동석의 아비는 그저 부모로서 미안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사이 좋게 지내달라 말하며 애들에게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였고 그 집의 어른에게 찾아가 사정도 사정을 해보았지만 알았다고 대답만 할 뿐 매번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동석의 아비는 동석이가 외모 때문에 괴로워할 때면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자괴감에 괴로워하였지요. 그리고 그 고통은 아들이 장성을 할 때까지 이어져 갔는데 장가는커녕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석이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동석아. 이 아비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 혼자 힘으로 이 많은 재물도 모으고 성심을 다해 나를 보살폈구나. 내 이승에서는 힘이 없었지만 저승에 가서는 너에게 못해준 걸 반드시 해주겠다. 내 그리할 것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할 것이야. 사람들에게 무시와 괄시를 받으며 자라온 동석은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고을에서 내놓으라 하는 갑부가 되어 있었고, 효심 또한 지극하였기에 본인에게는 엄하게 아꼈지만 부모에게는 그 어떠한 이보다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렇게 동석의 아비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유언으로 남기며 기나긴 꿈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혹시 김씨 성을 쓰시고 이자 동자 쓰시는 분의 자제분이 맞으십니까? 어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남은 아비마저 보내자 홀로 남은 동석은 친호 한 명 없이 홀로 주막에 앉아 먹먹한 마음을 달래며 탁주를 들이키고 있는데, 웬 사내 한 명이 주모를 쓱 한번 쳐다보면서 뭔가 눈빛을 주고받다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동석이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이었죠. 누구시온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박가의 무성이라 합니다. 지난날 부친께 은혜를 입어 이제는 갚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찾아왔사온데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물어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으시기에 이리 고을을 헤매며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은 맞사온데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석이 그리 말하자 무성이라는 사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얼마 안가 두 뺨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지는 잘 모르나 이리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구려.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앉아 나와 함께 술 한잔 기울입시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신에 대한 고을의 평판은 지금도 어릴 적과 마찬가지였고, 아비의 장례마저 고을 사람들은 찾지 않았기에 아비를 기억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무성이 동석은 너무나 고마워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지요. 정말입니까? 저의 아버지께서 구해주었다는 게. 그럼요. 그날 누이가 그 험한 것들한테 봉변을 당할 뻔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몽둥이를 휘둘러 구해주셨답니다.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누이에게 같이 가시죠. 누이도 형님을 보면 좋아하실 겁니다. 무성이라는 사내는 자신의 누이가 산속에서 나무를 캐다 갑자기 나타난 무례배들에게 겁탈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때 동석의 아비가 나타나 구해주었다 말하고는 누이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리를 옮겨 누이에게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서 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소? 밤도 깊었고 하니. 지금껏 여인들이 동석을 처음 보면 하나같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싫어하였기에 처음으로 다른이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게 망치기 싫었던 동석은 다음에 자리를 하자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은 게 매 중요하겠습니까? 귀하신 형님을 뵙는 것인데 분명 누이도 좋아할 겁니다. 허니 얼른 가시죠.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동석을 무성은 다가가 일으키며 가자고 하였고, 끝내 동석은 거부하지 못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성의 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자제분이신 게야. 어쩜 그분을 닮아 이리 사내 대장부처럼 늠름하신지요. 얼른 술상을 차려올 테니 방으로 오르시지요. 동석의 걱정과는 달리 무성의 누이는 동석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동석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며 사내로서 가슴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녀 같구나. 동석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보름달처럼 둥그스름한 게, 웃는 모습은 왜 그리 환한지 무성의 누이의 미색에 동석의 입은 절로 스르륵하며 벌어지게 만들었고, 달빛에 비친 여인의 피부는 청아한 옷구슬처럼 매끈하게 보여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설마오니? 아니야, 아닐 것이야. 무성의 누이는
술상을 봐주고는 방구석으로 물러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계속해서 동석이와 눈을 맞추었고 그때마다 미소까지 띠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둘의 미묘한 분위기를 무성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는 겐가? 형님, 이 밤에 어딜 가겠습니까? 소피 보러 갑니다, 소피. 헌데 오래 걸릴 듯하니 행여나 늦다고 찾으러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아니, 그게 무슨... 이보게 자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쯤 갑자기 무성이 일어나 소피를 보러 간다 말하며 능글맞게 웃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내 무성이를 데려오겠소.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으니. 동석은 무안하여 여인의 눈치를 살피며 무성을 찾으러 나간다고 말하고는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무성이의 누이가 동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셔요. 아무리 그래도 이리 둘이 있으면 동석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무성의 누이가 동석이에게 안기며 입을 맞추었고 동석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숙맥이라 그저 무성의 누이가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밤새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좋네 좋아. 씹다만 얼굴로. 그런 각시를 언제 얻어. 뭔 소리야 그게. 누가 장가라도 드는감. 못 들었어? 그 두꺼비 장가 간다잖아. 에이 설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면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시집을 간다는 거요? 돈 보고 했네 돈 보고 했어. 무성의 누이와 밤을 지낸 동석은 다음날 집으로 데려와 혼례를 올렸고 고을 사람들은 동석이가 데려온 여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쏟아내며 사람을 보고 혼례를 치른 게 아닌 돈을 노렸다고 말들을 마구 해댔습니다. 허나 그런 말이 나오든 말든 동석은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기쁨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시오. 이것이 얼마나 만나는지. 부인 생각해서 전부 사왔소이다. 서방님, 그런 말 남들이 들으면 팔불출소리 들어요. 뭐 좀 들으면 어떻소? 아니, 난 전부 들었으면 좋겠소이다. 내가 얼마나 부인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남들도 부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을 것 아니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서방님 아이라도 가지면 모를까. 아이라, 그럼 당장 만들러 방으로 들어갑시다. 매부,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이랑 그러시면 제가 얼굴이 다 붉어지네요. 그래도 누이를 그리 아껴주시니 저 또한 보기 좋습니다. 둘 사이의 금술이 어찌나 좋은지 밤마다 그들의 사랑은 지속되었고 무성이 또한 동석이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기에 천한 매부 사이가 아닌 마치 형제지간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서 눈을 뜨거라. 아들아, 어서 눈을 떠. 그렇게 혼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을까. 동석의 꿈에 동석의 아비가 나타나 눈을 뜨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라니요. 아, 꿈이었구나. 아버지의 외침에 잠에서 깬 동석은 곧 그게 꿈이었다는 걸 알아챘고 자리끼를 한 사발 마시려고 주위를 살피는데 검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게야. 동석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얼굴을 가린 도둑은 뒤지던 걸 멈추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고 동석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가 부인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잠에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뇨, 서방님. 아니요, 부인. 내가 헛것을 본 듯하니 다시 자시구려. 부인이 놀랄 것이 염려되었던 동석은 대충 얼버무리고는 다시 부인을 잠에 들게 해주었고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밖을 내다보니 도둑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리 일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얼른 다녀오겠소이다. 다음날 해가 뜨자 동석은 커다란 보자기에 뭔가를 가득 넣고는 집을 나섰고
부인이 의아해 물었지만 그저 일이 있다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긴 머스만이요. 내 세경을 아껴보려고 사람을 들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이를 봐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소. 해가 어수룩하게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동석의 뒤에는 힘께나 쓸 것 같은 장정 2명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 머슴들은 농사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지키는 일만을 하는 거였죠. 먹으면 안 된다. 아들아, 그걸 먹으면 안 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동석은 그날따라 몸이 피곤하여 오수에 빠져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계속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니? 뭘 먹지 말라는 것이야? 꿈에 나타난 아비 때문에 잠에서 깬 동석은 지난번 도둑일도 있고 해서 그 꿈이 허투루 생각이 되지 않아 뭘 뜻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부인이 점심상을 봐놓았다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밥은 안 드시고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헌데 내 오늘 입맛이 없어서 영 내키지가 않는구려. 밥은 이따가 먹읍시다. 그리고 부인, 꿈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속 나오시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소. 아버지를 뵈러 산에 가봐야겠으니 채비를 해서 같이 갑시다. 부인이 차려온 밥상이 영 내키지 않았던 동석은 아버지 산소에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부인에게 채비를 하라 일렀습니다. 형님 어딜 가십니까? 동석이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처남인 무성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산에 가는 중일세. 자네도 가서 인사를 드리려면 따라 나서게나. 이걸 어떡하죠? 저는 오늘 다른 일이 있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누이에게 잠시 드릴 말이 있어 찾아온 것이니 할 말만 하고 저는 가봐야지요. 처남인 무성은 동석이에게 그리 말하고 누이에게 다가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거긴 낭떠러지니 가까이 가지 마시오. 왜요, 서방님? 저기 어여쁜 꽃이 피어 있는걸요. 산소를 가던 도중 동석의 부인이 낭떠러지 근처 피어있는 꽃을 손으로 가리키며 다가갔고 그 모습에 놀란 동석은 위험하다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복면을 쓴 사내가 나타나더니 동석의 머리를 돌로 가격을 하였고 동석은 방어 한 번 하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복면의 사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동석을 잡아 끌어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난 이리 가도 상관이 없으나 부인은 살려야 하는데. 의문의 사내에 의해 순식간에 낭떠러지 및 강물에 떨어진 동석은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혼자 남아 곤경에 처할 부인이 걱정되었지요. 동서가 살아야 한다. 내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야.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꿈을 꾸는 것인지 동석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난 분명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던 동석이 비명을 지르며 낯선 방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혼란스러워할 때 웬 여인 한 명이 눈을 뜬 동석을 보며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여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죠. 죄송해요, 서방님. 전 서방님이 죽은 줄 알고. 비명을 질렀던 여인은 진정이 되고 나서는 울다가 웃었다가를 반복하다가 동석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자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연신 돌아가신 줄 알았다며 미안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보고 서방이라 하십니까? 그리고 여긴 어딘가요? 목소리는 왜 이런 것이오? 심지어 목소리까지 다르게 나오자 너무나 의아했던 동석은
물을 사람이라고는 서방이라 부르는 처음 본 그 여인뿐이었기에 동석은 다급히 물어보았고 여인은 그런 동석이 이상타 생각되어 손으로 이마를 한번 짚어보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허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동석의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여인이 보았을 때는 아직 정상이 아니었던지라 서둘러 나가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진맥을 짚어봐도 나오는 게 없네. 그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가 허한 듯하니 씨암탈기라도 잡아서 몸보신을 시키면 될 걸세. 의원은 동석을 진맥하고 나가며 여인에게 일러주다가 집안 세간살이를 둘러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울고 불며 매달려서 왔다마는 왕진 비용을 낼 돈도 없겠구만. 내 처지가 불쌍하여 그냥 가네. 헌데 서방은 잘 먹이게. 내 아무리 보아도 자네 형편에 닭은 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으니 강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푹 고아 먹이게나. 의원의 말대로 여인의 형편은 녹록지가 않았기에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그 큰 물줄기를 가진 강에서 여인에게 잡힐 눈먼 고기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헛일이었죠. 이를 어쩌지? 잘 먹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여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무리였기에 여인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잉어 한 마리가 수명을 다했는지 겨우 입만 뻐금거리면서 여인이 있는 곳 근처로 떠밀려오는 것이었죠. 다행이야. 얼른 가서 고아드려야겠어. 잉어를 발견한 여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잉어를 감싸 안았고 집으로 돌아가 솥에 물을 한가득 받아 성심성의껏 고았습니다. 서방님이 기운을 차리시면 나를 품어주실 거야. 불과 반나절 전이었지만 서방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들었기에 불 앞에 앉아 생각에 빠진 여인은 동석이 기운을 차리면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밤이 깊어지자 서방의 품에 안기기 위해 노력을 하였죠. 허나 동석이에게 여인은 그저 오늘 처음 본 낯선 여인이었기에 다가오는 여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지금 일어난 혼란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아파 우물로 간행수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몸에 들어온 것인고. 난 분명히 죽었는데 헌데 이게 사람 얼굴이요. 어찌 사내 얼굴이 이리도 잘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거울에서 놀림을 받던 추남이 아닌 헌원장부의 사내 얼굴을 확인한 동석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혼자 남은 부인의 생사가 걱정되어 자신의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죠. 뭐라고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달라진 외모 때문에 사람을 부를 수 없었던 동석은 몰래 담을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이라면 날 알아볼 것이야. 사랑하는 부인이라면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석은 발걸음을 조용히 하며 부인이 있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할 것들이 있나? 동석이 부인의 방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방 안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놀란 동석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조심히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방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내와 부인이 막 거사를 끝내고 믿기 힘든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서방이라 불러보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다들 우리가 오누이 사이로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게야. 여기에 누가 듣는다고 기겁을 하기는. 그래도 돈을 찾을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지.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어찌 참아왔는데. 지금도 얼굴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 허니 그 인간이 숨겨놓은 돈을 모두 찾을 때까지는 참아주셔요, 서방님. 동석의 부인은 그리 말하고는 다시 무성이의 품에 파고들었고 그 광경을 보게 된 동석은 오누이 사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을 속인 내연관계란 사실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아. 어찌 인두겁을 쓰고 그리 행동을 하는 것이야. 넌 누구냐? 감히 겁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지. 동석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무성은 갑자기 나타난 동석을 보며 소리쳤고 그 소리에 동석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 남의 집. 누가 보면 니놈 집인지 알겠구나. 내 살다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그래, 미친 것에게는 매가 약이지. 거기 아무도 없느냐? 날뛰는 개에게 매질을 하지 않고. 무성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난번 동석이 데려온 사내머슴들이 나타나 그들의 손에 들린 커다란 몽둥이로 동석이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였죠. 이놈들아,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동석은 매질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주인이라 말을 하였지만 매질을 하는 머슴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동석이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때 매질을 멈추고는 그대로 대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여기로 온 것이오? 어찌 오긴요. 제가 모셔왔지요. 서방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면 또 어떤 봉변을 당하셨을지. 동석이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자 여인은 동석을 찾기 위해 온 고을을 이잡듯이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동석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 고을까지 넘어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동석이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서방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동석은 다시 일어서 무성이와 부인을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여인은 일어서는 동석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분노에 가득 찬 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여인이 고아준 잉어가 전부였기에 동석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여인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잔뜩 어두운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서방님. 요 며칠 일을 하지 못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기다리시면 나가서 쌀을 빌려볼게요. 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까? 동석은 여인이 먹을 게 없다고 하자 그제야 집안에 있는 비루한 세간살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눈을 돌려 죄송해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니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시오. 내 잠시 나갔다 올 터이니. 동석은 여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와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저 여인의 서방 몸에 내가 들어왔으니 그 죄를 갚아야 할 것이야. 돈은 나한테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둑이 든 다음 날 동석은 집에 있는 금괴와 돈을 모조리 보자기에 담아 자신이 소유한 창고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고 그걸 찾아와 여인에게 갖다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여긴 나밖에 모르는데 인기척이. 헌데 돈이 보관되어 있는 산속 창고에 도착한 동석은 창고 안에 들어가 돈과 금을 찾는 게 아니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가 귀를 바짝 대고는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동석 형님이 숨겨놓은 것이야? 그렇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있을 게야. 내가 옮기기 전에 몰래 봤는데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니까. 돈을 찾는 사람은 동석뿐만이 아니라 무성과 그의 부인도 찾고 있었고 한 발 빠르게 동석이보다 먼저 도착하여 돈과 금괴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럼 5군데는 넘게 있을걸. 5군데나? 어이쿠, 그 인간 그리 자린고비처럼 아끼더니만 어마어마하네. 우린 부자야, 부자. 그런데 왜 한 곳에 담는 거야? 반반 담아서 하나는 일이죠. 무성이 금괴와 돈을 한 곳에 담자 그걸 본 여인이 나누어 담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혹시나 도둑 맞을까 봐 그러지. 걱정도 팔자네. 알겠네, 알겠어.
헌데 그건 그날 다 썼는감. 그거라니. 아, 그거. 그날 밥에 반 부어놓고 반은 남아있지. 갑자기 왜 묻는 거야? 그런 건 빨리 없애야 하니 그렇지. 얼른 이리 주시구려. 내가 조용히 버릴 테니. 그러자 여인은 남은 독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조심히 해서 버려야 해. 혹여나 살아날까봐 독하다고 소문난 독을 어렵게 구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 인간, 그날 무슨 신기가 들었는지 밥을 한 술도 뜨지 않아 얼마나 놀랬다고. 그래도 마침 내가 찾아와서 다행이야. 누가 알 것이야. 내가 복면을 쓰고 따라와 그 인간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렸다는 걸. 창고 밖에서 모든 사실을 전부 듣게 된 동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폭발시켜 창고로 들어가 사생결단을 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차갑게,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사생결단을 낸다 한들 저들의 추악한 죄를 덮기에는 너무나 가볍구나. 다 돌려받게 할 것이오. 암저 둘을 망가뜨려 전부 다 돌려받게 할 것이구만. 그렇게 복수를 다짐한 동석은 그들이 눈치를 채기 전 자리에 일어나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왜 그러셔요? 간지러워요. 뭐가 그리 간지럽다고 그러는 게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난 후 어찌 된 일인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 생전부인과 동석이 아주 깨가 쏟아지게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다운 시간이 끝나고 자리에 일어설 때쯤 지난번과 반대의 상황인 무성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이 붙어 먹은 건 내 상관할 바가 아니나 금괴와 돈을 훔쳐가는 건 다른 이야기지. 몇 년을 살 맞대고 지낸 나에게 감히 뒤통수를 쳐? 무성은 방으로 들어와 둘 사이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쏘아보며 오직 금괴와 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금괴가 없어지다니. 모른 척은 그만하시지. 내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이 세상에 오직 너랑 나뿐인데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가다니. 그런 흰소리나 하려면 그만 물러나. 다 찾지 못한 나머지 금괴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여인의 단호한 말에 무성은 나머지 금괴를 생각해서인지 멀뚱히 서서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는 뒤돌아 집을 나가버렸고 방 안에 남은 동석과 생전부인은 또다시 둘만의 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헌데 무성과 생전부인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동석이 어찌하여 생전부인과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동석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며칠 후 생전부인이 집에 있을 때 동석이 찾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무례를 용서해 주시지요. 무례란 건 아시나 보네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 사죄의 의미로 준비한 것이니. 동석의 복수 계획에서 생전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놀이개를 준비해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부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당황을 하며 어찌하지 못할 때 은근슬쩍 저고리 위쪽 언저리에 달아주는 것이었죠. 이리 보니 이 놀이개는 그댈 위해 만들어진 것 같소이다. 내 이걸 고를 때 꽃 같은 그대에게 과연 이 초라한 놀이개가 어울릴까 생각을 하였는데 그대의 아름다움이 모든 장신구를 감싸 안는구려. 그게 무슨... 사내라면 하기 힘든 낯간지러운 말에 생전부인이 더욱 당황을 하자 동석은 이때를 노려 그녀의 양손을 덥석 움켜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듣기로는 서방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었다고 들었소이다. 허니 나에게 그대 옆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주지 않겠소이까? 추남으로 살아온 동석이 어찌 여인의 마음을 얻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저 동석이 알고 있는 방법은 저자의 떠도는 연설을 본 게 다였기에 그 내용 중 생각나는 대로 낯간지러운 말들을 생전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아무리 인물이 좋다고 한들 이런 낯간지러운 말들이 여인에게 통할 리가.
망했네, 망했어. 우선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구나. 동석의 말을 들은 생전부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동석을 쳐다보았기에 동석은 지레짐작으로 실패한 거라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죠. 왜요? 제 옆자리가 탐이 나십니까? 탐이 나신다면 기회를 드려야지요. 그리 서 계시지만 말고 이리 올라와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아니, 술이 좋을란가. 이렇게 어여쁜 선물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뭘 해드리면 선비님이 기뻐하실지는 방에 들어가 같이 말을 나누어 보아요. 이게 된다고? 이런 쉬운 여자를 내가 사랑했다니. 내가 바보였구만, 바보였어. 그래, 두고 보라지. 첫 단추는 꿰었으니 내가 너희 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예나 지금이나 여인의 마음은 사내의 얼굴에 달린 것인지 생전부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동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렇게 둘 사이는 시작되었죠. 부럽구나 부러워. 두꺼비에게 시집을 갈 때는 어디 하나 모자란 것 같더구만. 이제는 저리 고운 사내와 정을 나누다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 그런 과부가 뭐가 좋다고 그런 사내가 따라다닌단가? 왜 따라다니겠어? 그 집 재산이 얼마인데. 돈이 좋네, 돈이 좋아? 동석과 생전부인이 가까이 지내자 고을에는 둘 사이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소문 때문에 문성은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둘이 금괴를 전부 차지하면 어떡하지?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먼저 준 금괴도 사라졌잖아. 뭔 수를 내야 해. 이리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문성의 불안감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파국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셔요? 입가에 피는 뭐고요? 무성이 금괴를 가져갔소이다. 나에게 독을 먹이고 금괴를. 생전부인은 동석이 그리마라고 목숨을 달리하자 급히 방으로 뛰어가 금괴와 돈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거긴 텅텅 비어 있었기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날 다 찾아오셨습니까? 생전부인은 이 사단을 벌인 무성이를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한 걸음에 내달려 온 것이었죠. 내 놈이 몰라서 묻는 것이야. 왜요? 이제는 그 사내가 싫다 하더니까? 아님 내 금괴를 돌려주시기로 마음이라도 먹은 게요. 이놈이 시치 미를 때 아무리 투기가 이러도 그렇지. 감히 내 남자를 해하다니. 거기에 더해 내 금괴까지 탐을 내. 넌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게 무슨... 분노에 눈이 먼 생전부인은 무성이 뭐라고 변명을 할 새도 없이 집에서 가지고 온 단도로 무성을 무참히 해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생전부인의 행동에 무성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것이야?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재물에 대한 거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생전부인은 무성을 해하고 나서 오로지 사라진 금괴를 찾기 위해 무성의 방을 뒤지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당에 누가 와 있는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었죠. 여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자를 해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죽었다 여겨진 동석이 포졸들을 이끌고 무성의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있는 것이야? 그게 궁금하긴 하나 보구나. 헌데 지금 그걸 궁금할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을 걱정할 때란 걸 왜 모르는 거지. 넌 고의로 사람을 해쳤으니 너의 죗값은 차명으로 받게 될 것이야. 그래도 혹시 아느냐 싹싹 빌면 내 머리는 내가 주워서 묻어줄지.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내가 너에게 뭘 그리 잘못을 했길래. 그건 지옥에 가서나 물어보거라. 그랬습니다. 동석의 복수는 생전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무성의 금괴를 야밤에 몰래 훔쳐 그걸 생전부인이 가져간 걸로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성이 독을 가진 걸 알고 있었기에 생전부인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 입가에 돼지피를 머금어 독을 먹은 듯이 이를 꾸몄으며
미리 금괴도 감추어 두어 생전부인의 탐욕을 자극하여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었지요. 왜 이리 허무한 건지. 포졸들이 관하로 생전부인을 끌고 갔기에 그녀의 끝이 차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홀로 남은 동석은 허무함이 끝없이 밀려와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길 왜 온 것이야? 동석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몸 주인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고 여기가 어디란 걸 알아챈 동석은 왠지 모를 죄책감이 한없이 몰려와 뒤돌아 가려고 하는 그때 저 멀리 여인이 동석이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돌아오실 거라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 여인이 기다렸다는 말을 하자 동석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난 그대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오. 난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헌데 여인은 동석의 말에 의아함을 느낄 만도 하건만 그녀는 말없이 동석을 안아주더니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몇 년 후 그 집에는 아주 어여쁜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